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몇 살 때 떼셨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18살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읽고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배운 지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느라 그때까지 글도 안 배우고 살았나 싶으실 겁니다. 저라고 왜 그렇게 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뇌병변이라는 중등 장애였죠. 지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출을 하려면 휠체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에 띄는 제 문제는 드러났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에야 정상적으로 보이는 팔도 처음엔 많이 굳어 있어 어머니가 움직이게 하시느라 매일 주무르며 안마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애를 쓰며 저를 지키려던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제가 장애가 있는 걸 아시고는 어머니와 저를 버려두고 바깥으로 두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그런 거라 믿고 저를 돌보며 기다리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셨다며 어머니에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어차피 너는 제 건사하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잖아. 나는 나대로 외로웠다. 이제라도 내 인생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 아직 젊은데 이렇게 묶여서 살고 싶지 않아. 라며 어머니 곁을 떠나셨다고 해요. 제 나이 5살이 되던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혼 서류도 우편으로 받으셨는데 여기서 끝이면 어머니 삶이 덜 고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였는데 그 집을 어머니에게 그 어떤 통지나 상의도 없이 팔아버린 것이죠.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렸으니 어머니와 저는 갑자기 집도 절도 없이 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집 상태를 확인하러 왔던 새 집주인은 저를 보고 동정심이 들었는지 2달의 말미를 주겠다며 시간을 주셨고 어머니는 그 사이 급하게 저와 지낼 집을 알아보시느라 그나마 있던 돈을 다 쓰셨습니다. 작은 지하방에 내려가는 계단을 어머니는 저를 안고 옮기고 휠체어를 옮기시느라 매일 멍투성이가 되셨던 그 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보니 받아주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없어 저는 그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집에 두고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다니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움직이기 어려웠으니 기저귀를 채워두고 아침에 일을 가셨다가 오셔서 제 점심을 주시고 나가셨다가 저녁 때 오셨죠. 한시도 쉴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가끔 밤에도 일을 가셨는데 그런 날은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제 기저귀를 갈고 제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느낌에 눈을 뜨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에 안심이 되고는 했습니다. 안마를 받다 보면 가끔 너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내 편해지고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머니가 제 곁으로 돌아오셨다는 확인이었기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친구는 TV였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따라하며 말하는 저를 어머니는 영리하다며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머니의 삶이 너무 빠듯하게 바쁜 탓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글을 모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저 잘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것만으로 이미 벅찬 삶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선 제가 불편을 표현한 적이 없다 보니 어머니는 자연히 제가 글을 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TV 채널을 잘 돌리며 보고 있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시간도 척척 알고 찾아보는 저를 아시던 어머니는 제가 글을 안다고 생각하셨겠죠. 혹여 어머니가 제가 글을 모르는 걸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어 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려면 어머니는 다른 곳에 정신을 집중하실 수 없으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영리했다면 아마 절로 그를 깨우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죠. 친구도 없이 매일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밥 먹고 하면서 바깥 공기를 맡기가 어렵게 자란 제가 그저 한 일이라고는
오늘도 무사히 어머니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가끔 책을 읽는다고 들여다보지만 그림만 볼 뿐이었고 TV에서 나오는 어린이 채널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어머니께 잘난 척을 하며 떠들기도 했고요. 잠깐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운동이야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를 지탱하며 화장실을 다니고 물을 꺼내려 냉장고가 있는 주방에 가면서 충분히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팠거든요. 병원에 갈 때는 택시를 불러 가곤 했는데 기사님이 도와주셨고요. 그렇게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저는 학교에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 바로는 어머니는 보내보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저희가 살던 지역에 저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던 초등학교는 저희 집과 너무 멀어 어머니가 저를 등하교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보다 더 장애에 대한 이해나 복지가 적었던 시절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동네의 거의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하나급 정도 있지만 그때는 못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병원 때문에 나름 도시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저를 혼자 집에 두고 일을 가셔야 했던 어머니는 내내 마음이 쓰이셨는지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제가 10살이 넘어 기저귀가 없어도 혼자 화장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혹시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진 않았는지 이곳저곳 몸을 살펴주시곤 하셨죠. 물론 여전히 제 팔과 다리를 마사지하며 주물러 주시면서 어머니의 하루는 어땠는지,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는지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말씀하시면서도 제게는 거의 웃는 얼굴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끔은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명치 끝을 붙잡고 아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목욕시키시거나 제가 택시 기사님 품에 안겨 이동을 할 때 주로 그러셨는데 제 짐작이 맞는다면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실 때가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주로 비밀이 없어 서로에 대해 다 이야기하는 편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어로 정해놓은 것처럼 서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7살이 되었을 때쯤 엄마, 왜 아빠는 나를 보러 한 번도 안 와? 엄마랑 많이 싸웠어?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가끔이라도 오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 단순히 궁금해 물었던 건데 어머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왜? 그 인간을 왜 찾아? 너도 엄마 버리고 너희 아빠한테 갈래? 그 인간은 너가 간다고 해도 반기지도 않아. 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낯설고 무서워 제가 눈물을 흘리자 그제야 어머니는 놀라셨는지 저를 끌어안으시며 아빠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우리 둘이 살자. 엄마는 우리 효연이만 있으면 돼. 라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걸 안 저는 그 후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은 해볼 때가 있기도 했었죠. TV에서 본 가족의 모습으로요. 제가 몸이 불편하지 않고 어머니가 돈을 버느라 바쁘지 않고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인사를 하고 배웅을 했다가 아버지가 퇴근에 돌아오시며 간식거리를 사다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TV 속에서도 저희 엄마처럼 엄마와 아들만 사는 집들이 나왔지만 왜인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상상 끝에 지금처럼 살아도 아버지가 오셔서 저와 어머니를 도와준다면 어머니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우울해져 슬픈 마음이 들고는 해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글을 알아서 일기를 썼다면 그런 슬픈 내용들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어머니께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혼자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슬퍼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면 저는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다닐 만큼 힘이 세기도 하고 무서운 괴물이나 공룡들과 싸워 이기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심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던 건지 가끔 점심 이후 시간이 나실 때면 저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가주시고는 했습니다. 저는 좋았지만 어머니가 휠체어를 옮기고 저를 업고 부들거리며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외출을 시켜주시며 동네 이곳저곳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보는 동네 모습은 제게는 큰 눈요깃거리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보고 포장마차에 몰려가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도 보는 재미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모두가 흘낏거리며 보기는 했지만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그마저도 나가지 못하고 머리 위에 창문을 올려다보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지만 그 가끔의 외출을 저는 분명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자고 저를 채비시키시면 못 이기는 척 나갔습니다.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막연하게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탄 엘리베이터가 집 앞까지 가는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어머니가 힘든 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상이요. 지금 생각하면 글도 모르면서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불 속에 들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앓고는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께 약도 사다 주지 못하는 제가 싫어지고는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놀다가 나란히 누워 잠이 들고는 했지만 조금 커서는 제가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신 어머니를 등지고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TV를 보면서 귀만 쫑긋 세우고 혹시나 어머니가 더 아프시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 혼자 앓다가 일하러 다시 나가셨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엄마, 조금 더 쉬면 안 돼? 라고 물으면 힘들게 웃으시면서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이 집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집이라 가야 돼. 라며 나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어머니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그런 날은 TV를 봐도 그림을 그려도 다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저 어머니가 무사히 집에 도착하시길 바라고 바라며 창문 밖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저는 떠듬떠듬 현관까지 팔로 온몸을 밀며 나가 반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와락 안아주시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단한 하루 끝에 저를 만나 그 고단함의 이유를 마주하신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좋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환히 웃는 어머니의 얼굴만 보고 행복했거든요. 하루 종일 어머니를 걱정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만 앞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종종거리며 이 집 저 집에 일을 다니시는 동안 집안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것만 하면 어머니를 충분히 돕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리 효은이 덕분에 엄마가 살지. 우리 효은이가 엄마처럼 능력 없는 엄마 만나 고생이지.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시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저였는데 말이죠. 철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라는 안락한 세상 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열심히 사신 덕에 임대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입이 짧아서인지 다행히도 저는 덩치가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여리고 작은 어머니가 견디시기에는 제가 제법 자라면서 외출 시 다른 방법이 필요해질 만큼 자랐기에 어머니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 방도 따로 생기고 거실도 따로 있는 집은 하늘이 보여 좋았습니다. 앉아서 베란다 창문을 내다보면 그 지하방에서 올려다보던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 외출도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에 가기도 하고 아파트에 다닐 수 있는 길로 산책도 다녔습니다. 혼자서 휠체어를 미는 일은 어려웠지만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전보다는 일을 줄이셨지만 여전히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의 삼시세끼를 차리시는 일이 제일 바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명치 끝이 또 너무 아프다 하시면서 끙끙 앓으시기에 TV에서 본 대로 한의원에 가자며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의 휠체어를 미시면서 아이고 우리 효연이가 효자네. 엄마 생각에 그런 병원도 알아봤어?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바로 길 건너 상가 2층에 있는 한의원에 가 어머니 증상을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맥을 짚으시더니 환자분,
속으로 쌓아둔 화가 너무 많아요. 화병이에요. 이거 내버려두면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뭐 상황이 그러겠지만 이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바늘이 꽂힌 듯 따가우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어디론가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니 이 돌팔이가 어디를 함부로 훑어보는 거야? 어디 환자가 왔는데 환자 보호자를 그런 식으로 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라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고함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가자. 엄마 제발 그냥 가. 라며 말을 하는데 바보같이 주룩주룩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눈물을 보이자 놀라셨는지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면 하지를 마쇼. 라며 진료비를 내고는 제 휠체어를 밀며 그 한의원을 나오셨습니다. 상가를 벗어날 때까지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멈추고 제 앞으로 와 저와 눈을 맞추시더니 효연이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 아빠가 그렇게 떠나고 속병이 났었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마.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물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길에서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시더니 효연아, 엄마는 우리 효연이만 있으면 돼. 진짜야. 저 의사는 돌팔이야. 라면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걸 느낀 저는 얼른 집으로 가요. 라며 휠체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후다닥 제 뒤로 서서 미시고요. 길을 건너 집으로 향하며 내가 몸만 멀쩡히 태어났어도 엄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떠나지도 않고. 라고 그간 담아두었던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멈춰서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팔에 더 힘을 주고 휠체어를 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뒤에서 보고 계시다 제 앞을 가로막으시며 아니야. 너희 아빠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원래도 그랬는데 자식 낳고 살면 바뀔 줄 안 엄마 잘못이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시더니 먼저 앞서서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저보다 먼저 앞서 걷는 어머니를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제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걸으시던 어머니는 더 작고 마르셨더라고요. 집에서나 일을 나가실 때 수없이 본 뒷모습이었는데도 또 그렇게 보니까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그렇게 본 어머니의 뒷모습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그 이후로 제 휠체어를 밀어주시지도 앞서 걸으시지도 나란히 걸어보시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날 제 저녁밥을 차려주신 어머니는 속이 아직 좋지 않다며 그냥 누우셨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식탁 의자 끌어 싱크대 앞에 두고 올라앉아 설거지까지 마치고 돌아봤는데도 돌아 누우신 어머니의 모습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죽이라도 사드리고 싶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에 다녀와 전자레인지에 데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죽이라도 드셔봐요. 응? 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안 좋으신가 싶고 많이 편찮으신가 싶어 어머니 쪽으로 몸을 이끌어가면서도 엄마, 많이 아파? 죽 먹고 약이라도 라며 어머니 곁에 겨우가 흔들었는데 어머니 몸이 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라며 아무리 불러봐도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흔들어도 봤지만 어머니는 돌아 누우시지도 대답을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치며 도와달라 해봤지만 어머니와 저 둘뿐인 집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몸을 이끌어가면서 몇 번을 미끄러졌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삶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두 팔로 제 온몸을 이끌어 현관문까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라며 누군가 제발 듣기를 바라며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다행히도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셔서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라며 울면서 말했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며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야 119에 전화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전화를 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해주시는 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혹시 모르니 어머니 휴대전화와 어머니 가방을 챙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싣고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확인하더니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며 저를 힐끗힐끗 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인 채로 들것을 실려 나가고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다른 보호자는 안 계세요? 라고 물으셨어. 네, 어머니와 저만 같이 살아요. 라고 답을 하자 저희가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드릴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이동하실 거죠? 라고 물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의 휠체어를 밀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셨습니다. 구급차에 저를 실어주시고 휠체어까지 챙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해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한 대원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 가까운 병원 중 장례식장이 있는 곳으로 다시 저를 내려주시고 어머니를 내려주시고 병원에 인도해 주시더니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내려가니 어머니는 영안실에 모시겠다며 저에게 확인을 시키더라고요. 장례식장 직원분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어머니의 장례식장이라며 한 곳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종이를 내미시며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기 저 좀 도와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라며 도움을 받아 어머니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연락할 전화 있으세요? 저희 주시면 저희가 단체 문자 보내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어머니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제 전화도 있었지만 제게는 어머니 번호뿐이라 따로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만든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혼자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벽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없다 보니 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한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제 어깨를 잡으시고 효연아, 할애비다. 기억나니? 라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한 번에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할애비야, 외할아버지, 너희 엄마 아버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만났던 기억이 나긴 했지만 18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해 얼굴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와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와주셨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눈물이 나 할아버지, 엄마가 라며 울면서 말을 했더니 그래 고생했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미안해. 라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그 울음소리에 저도 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저는 다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분들은 저를 아시는지 오셔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장례식장에는 가본 적이 없던 제가 맞이하기에는 낯설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리바리한 저를 대신해 손님들이 식사하시는 것도 챙기시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직원 한 분이 오시더니 어머니 염과 입관식을 2시간 뒤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같이 들어가셔서 인사하실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으실 수의와 관은 어느 정도로 준비할까요? 내일 발인 때 차량은 어느 게 좋으실까요? 라며 물으셔서 잠시 뒤에 할아버지 오시면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금을 찾아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입관식 할 때 현금을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병원 로비에 가면 ATM 기기가 있으니 돈을 필요하신 만큼만 일단 찾으시고 나중에 저녁에 다시 총 비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가방을 챙겨 로비로 가 ATM 기기 앞에 섰는데 뭘 누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와 제가 비밀번호로 같이 쓰는 번호가 있긴 했지만 설명이 쓰여진 화면을 보니 멍해지면서 정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종료가 되더니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카드를 들고 이걸 어쩌나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효연아, 왜 여기 있어? 라면서요. 저희 어머니와 가끔 아는 척을 하시던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반찬도 주기도 하고 저에게 음료를 건네기도 해 아는 얼굴을 만난 저는 반갑더라고요. 너무 순진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을 뽑아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작동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자. 그럼 내가 도와줄까? 이리 줘봐. 라며 카드를 제 손에서 가져가셔서는 비밀번호를 물으며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꺼내줄까? 라더니 이리저리 번호를 누르며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과 카드를 받고 어머니 장례식까지 같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한 아주머니는 나는 잠깐 들리려고 온 거라 갈게. 장례 다 끝나면 동네에서 보자. 하더니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무리된 줄 알고 감사 인사까지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입관식에 필요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입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뽑은 돈을 어머니 곁에 드리고 수의 입으시는 걸 확인하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더 이상 온기도 없고 단단히 굳어버린 피부가 낯설지만 애틋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힘들고요. 할아버지는 딸의 모습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간 왕래가 없어 더 힘드셨겠죠. 사망 확인서를 쓰러 오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마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몸의 기능은 젊은 나이에도 멈추는 거죠.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으면 자연사이실 수 있는데 부검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 때문에 저를 기르시느라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18년 동안 저는 그저 어머니의 짐이었던 거라는 생각까지 들고 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고 뒤늦게 외삼촌이라면서 한 남자분이 오셨지만 저에게 특별히 말을 시키거나 하진 않으시더니 입관식을 끝내고 나온 저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제 너가 혼자 다 해야 해. 라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으시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남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많이 닮아 외삼촌이 오시니 저도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조의금을 세고 장례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하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꺼내러 다시 ATM 기기로 가면서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 외삼촌과 함께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필요한 만큼의 돈을 꺼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외삼촌이 효연아, 이 카드 맞아? 돈이 하나도 없어. 라더니 당황스러운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데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이체 내역에 모르는 이름인 서한미라는 이름을 확인했거든요. 그러시더니 너가 직접 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혼자 해버릇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엉엉 울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과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시며 아이고 우리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야. 너랑 너희 엄마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산 우리 잘못이야. 라며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경찰이 오더니 병원 CCTV와 ATM 기기 카메라를 확인하시더니 그 아주머니 집에 가보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장례를 마저 치르기로 했고요. 모자란 비용은 할아버지가 내주셔서 발인까지 잘 하고 어머니는 화장을 해 어머니 고향인 외할아버지 댁 뒷산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미리 묘지터를 사두셔서 자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용달 트럭을 타고 어머니의 고향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휠체어는 뒷자리에 싣고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외삼촌과 저 이렇게 앉아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뼈가루가 담긴 함을 품에 안고 가는 내내 어머니가 직접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가끔 고향에 대해 어머니는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한번 가기가 힘드네.
가도 반길 사람도 없지만 거기 살 때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고향 가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 가자. 라며 쓸쓸히 웃곤 하셨거든요. 그립지만 닿지 않는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 어머니가 작은 함에 담겨 고향으로 향하는 그 광경은 저에게는 이상하고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뒷산에는 외삼촌이 저를 업고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올라 외삼촌과 외할아버지가 땅을 파고 준비하는 동안 저는 곁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지는 유골함을 안고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닦으시면서 땅을 파셨고요. 어머니의 유골함을 제 품에서 가져가 땅에 내려놓으며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장례식에서처럼 우셨습니다. 외삼촌도 서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저는 앉은 채로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와 외할아버지 댁에서 하루 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외삼촌은 함께 밤을 보낸 뒤 아침에 사시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밥을 하시고 반찬을 하셨습니다. 할애비 혼자 지내서 반찬이 맛있는 건 없어. 엄마가 반찬을 잘하지. 어릴 적부터 솜씨가 좋았지, 미선이가. 라며 뚝딱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내셨습니다. 김치와 상추, 고추, 달걀 프라이밖에 없는 상이었지만 실컷 운 후여서 배가 고파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기도 했고요. 외삼촌과 할아버지는 저를 함께 이동시켜 주시더니 씻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촌, 할아버지 순으로 씻고 그날 밤은 서로 말도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에 제가 누워 자는 게 이상했지만 너무 피곤한 탓에 금세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척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삼촌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이끌어 삼촌께 인사를 하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혜연아, 삼촌이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러 갈게. 앞으로는 자주 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삼촌이 떠나시고 할아버지와 밥을 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2시간 남짓 시간 동안 어머니가 안 계신 그 집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졸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그 아주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도 생각이 미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얼굴에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딸이 살던 곳을 너무 늦게 왔다는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란한 둘이 집에 들어서며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서서 베란다 문부터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전에는 나지 않던 냄새가 나더라고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방으로 가 어머니 물건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닦으며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이거 짐 다 정리해서 할아버지 사는 데로 가자. 엄마 짐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가도 돼. 너희 엄마 쓰던 방 그래도 있거든. 거기다 엄마 방 꾸며두고 너랑 나는 어제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자. 할아버지가 너 불편한 거 공사 다 해줄게. 안 그러면 글자도 모르고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혼자 지낼래? 가자. 일단 여기서 정리해야 할 거 할아버지가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지내는 걸로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으니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르는 수밖에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일단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누우셨던 이부자리를 걷어내고 청소기도 쓰지 않으시고 걸레를 빨아 손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시더라고요. 냉장고도 열어 일일이 상한 음식이나 식재료를 다 정리해 버리시고 나가서 장도 봐오시더니 냉장고를 다시 채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날부터 며칠을 어머니 방에서 지내시면서 아침이면 나가 무언가 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다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와 같이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내가 너희 엄마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 너가 슬픈 와중에 그런 거 알면 힘들까봐 내가 겸사겸사 송금했지. 훔치기는? 이라며 말을 하자 경찰분께서 아주머니, 그런 게 불법인 거예요. 의사를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돈 빌렸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라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있어요.
그날도 내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글을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라며 우기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주머니를 보시더니 봅시다 그 증거라는 거. 내가 죽은 미선이 아비고 얘 하래비요. 어디 봅시다 증거. 줘봐요. 라며 소리를 치자 그제야 그 아주머니는 잃어버렸어요. 라면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경찰분이 제목을 읊으며 얼른 돈 돌려주시고 합의를 보시는 게 형량도 줄어요. 이 학생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없어요. 다 썼어요. 라며 머리를 팔 사이에 파묻고 울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번 돈인데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남기지도 않고 그 며칠 사이에 다 써버렸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어머니는 한 달에 2일을 쉬면서 일을 했는데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카드를 주며 돈을 뽑아달라고 멍청하게 군 건 글을 모르는 저였으니까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보같이 울기만 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주머니는 송치가 됐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차를 멈추시더니 어디론가 들어갔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 집에 도착해 제 앞에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진 책이더라고요. 책을 보고 제가 놀라 할아버지를 보자 지금이라도 배워. 그러면 되지. 아직 너 나이 18인데 이대로 포기하고 앉아있을 거야? 공부해. 너 이름 석자라도 써. 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받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부터 경찰서에서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꼭 한글을 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3시간씩 글자를 공부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TV에서 보던 글자들도 많아 글자를 3, 4줄짜리 동화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기간 동안 시골집과 아파트를 오가며 이사 준비를 하셨고요. 어머니 짐을 먼저 조금씩 옮기셨고 나중엔 제 짐을 옮겨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들어놓은 곳에서 나오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통장도 만들어 주셨고요. 어머니 전화 해지하는 것도 해주셨죠. 그때는 제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제가 직접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되니 자신감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끝끝내 돈을 내놓지 않아 구속되었습니다. 사기 및 편취 전과가 이미 있던 사람이라 가중처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재판에 다녀오셔서는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 그래서 너희 엄마에게 너 갖다 주고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나 지으라고 해버렸다. 혼자 어린 너를 키울 게 막막해 연락을 한 너희 엄마에게 내가 그렇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너희 엄마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 해도 받지도 않더라. 라며 우시더라고요. 혼자 애 키우다 보면 도와달라고 다시 연락하겠지 싶어. 너희 외삼촌한테도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 남매가 원래 사이도 좋았는데 이 할애비가 어리석게 너희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렇게 애통하게 가게 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다 이 할애비 탓이야. 라며 우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연락을 안 하고 사셨는지 궁금했지만 그런 사연이 있다고 들으니 마음이 또 이상했습니다. 그 또한 제 잘못 같아서요. 그래서 울었더니 할아버지는 효연이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뭐 잘못을 해. 이 할애비가 지은 죄 갚는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너 하나 보고 살란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따라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몇 개월 사이 할아버지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전용 자리도 생겼고 집안 곳곳에 제가 딛고 설 수 있게 손잡이가 생겼더라고요. 신발을 신는 공간도 더 넓어졌고 그 위로 지붕도 더 길어졌고요. 무엇보다 마당이 흙바닥이었는데 모두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고 놀란 저에게 할아버지는 할애비가 예전에 집 지으러 따라다니다가 농사 지었거든. 어때? 마음에 드냐? 여기서 살면 전보다 더 편하겠지?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방도 제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셨고 저와 할아버지가 생활할 공간은 물건을 다 정리해 더 넓게 해두셨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와 이런 곳에서 살았다면 어머니가 그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고생하신 만큼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을 먹고 할아버지께 통장을 내밀며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데 쓰세요. 저는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쓸 데도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통장을 다시 제 쪽으로 미시면서 그동안 못한 거 할애비가 한다고 했잖아. 이걸 왜 너가 쓸 일이 없어? 이제 글 공부 시작했으니 얼른 다 떼고 다른 공부도 해야지. 너희 삼촌이 알아보니까 학교 안 가도 학교 다닌 것처럼 보는 시험도 있고 TV로 보면서 공부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학교도 있다더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너가 뭐라도 하려면 그 돈 가지고 있어야지. 이 할애비도 나이가 많은데 나만 보고 있다가 어쩌려고 그래? 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뭔가 머릿속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글자 공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다 주셨고 그 교과서를 제가 혼자 읽고 풀면서 틀린 문제 다시 풀고 읽고 또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삼촌은 2, 3주에 한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신문을 사다 주셔서 그걸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다 치르고 합격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농작물을 온라인 매장에 연결해 팔기도 하고 동네 관광지 홍보 블로그도 운영해드리면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비록 제 몸은 불편해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 세상은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 다니기도 했는데 졸업을 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졸업장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는데 이제는 지역신문에 가끔 사설을 써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취재를 가기도 하고요. 제가 면허를 땄거든요. 특수 차량이어야 하긴 하지만 조심조심 다니고 있는데 가끔 드라이브도 혼자 다녀오기도 합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좋은 곳에 모시고 가기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속상할 따름입니다. 할아버지는 모시고 가면 이런 호사를 내가 우리 효연이 덕에 본다 하시면서 웃기만 하십니다. 어머니 묘소에는 외삼촌이 오셔야 갈 수 있긴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쪽을 보며 인사를 합니다. 엄마, 이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며 혼잣말을 하면서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라도 기뻐해 주실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자꾸 죄책감만 들어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힘든 일들 가운데 잘 버티고 살아가시고 계시겠죠? 그러는 와중에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어머니께는 잘 못했는데 할아버지께는 자주 해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할아버지도 좋아해 주시지만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머니께 못한 건 자꾸 후회만 하게 되고요. 제 몸의 장애가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 제 마음이라도 전했다면 어머니가 덜 힘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요. 그래서 더 많이 표현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늦게 후회 마시고 자주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